초거대 위협이라는 책이고요. 앞으로 모든 것을 뒤바꿀 10가지 위기. 진짜 요즘 들어 저는 굉장히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신호는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인공지능과 솔트룩스 이런 주식들 진짜 몇 배씩 뛰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 지수는 거의 2,400에서 2,500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미국 나스닥도 좀 오르긴 했는데 그것도 테슬라랑 엔비디아 때문에 오른 거고 다른 업종들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지금 델론만 되고 잘 나가는 놈만 잘 나가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한편으로 정말 올해 안으로 어쩌면 그쵸 올해 아니면 길게 보면 내년에 엄청난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런 그쵸 예, 위기에 관계없이 그쵸 예,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세력들이 있고 또 한편은 엄청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몸을 살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현금을 미리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낙관론자는 돈을 벌고 비관론자는 명예를 얻는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저는 명예 같은 건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목표라 저는 이상 낙관론자가 돼야 되는데 저는 제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쵸 비관론에 가깝게 된다는 게 그게 좀 책에 특히 경제경영 서적의 좀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특히 누리엘 루비니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언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뉴욕대학교 교수고 닥터 둠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사람은 항상 위기 아닌 적이 없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죄송합니다. 인류가 이제 금융위기를 이제 돌파하고 그래서 경제가 잘 나갈 때도 계속 위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누리엘 루비니는 국내에 책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두 번째 책이에요. 그 전번에 나온 책은 위기경제학인가 그럴 텐데 그건 이미 절판이 됐고요. 실제로 누리엘 루비니는 그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작년까지는 서점에서 이제 누리엘 루비니의 책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신기하죠. 그렇게 루비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루비니가 말했던 발언들은 그렇게 화제가 되는데 정작 루비니가 쓴 책이 국내에 발간이 안 됐다는 건. 예. 그래서 지금은 한쪽에서는 위기를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정말 돈 벌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누리엘 루비니와 비슷한 있죠. 지금 바로 말한 이제 서강대 김영익 교수, 한국의 닥터룸이죠. 근데 이분은 정말 틀리는 게 많습니다. 이분대로라면 삼성전자 벌써 10만 원 갔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한국 주식은 벌써 미국 주식을 그저 뛰어넘기 좀 이분은 약간 국뽕적인 성향이 있고 좀 미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이시라 정확히 이분의 예언이 항상 맞는 닥터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있어요. 최영식 소장이라고 21세기 경영학연구소 소장인데 이분은 좀 민주당에 가까우신 분이 되게 인적으로 가까우신 민주당에 실제 일을 하셨던 유명한 분이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를 올해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주장하시는 근거는 그거예요. 저도 책을 사서 읽었는데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더 이상 그렇죠? 중국이 더 이상 우리 봉 역할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수출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는 결국엔 그쵸, IMF 제2의 IMF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일리는 있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리는 걸 보면 정말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 위기가 오지 않고 그냥 주식이 그쵸, 제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 많이 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뿐이긴 해요. 예. 근데 좀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좀 미리 알고 있어야 그렇다고 좀 이제 준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루비니 교수가 10개의 크라이시스 대위기 쉽게 말하면 초거대 위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대 위협도 아니라 요즘 초거대 AI라는 거대란 말 붙어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초거대가 붙어야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을 보는데 결국 이 얘기예요. 자본주의라는 건 결국 부채, 돈도 결국 부채잖아요. 그렇죠? 뎁트. 예, 결국 이제 부채를 그렇게 발행해서 결국 자본주의가 결국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이분의 얘기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는 그쵸? 부채로 인해서 굴러가는데 부채는 결국에 언젠가는 갚아야 될 빚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생산성과 혁신 아니면 중국처럼 그 싼 노동력으로 그 단가를 낮춰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기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일본 전 세계 자본주의가 한계에 왔다는 것이 이 첫 번째 이 위기이고요. 번째는
자본주의는 결국 정책도 실패한다. 이분은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할 것 같지만 약간 이분은 좌파이긴 하시는데 좀 민주당에서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그런 공화당에서도 비판적이고 그런 모든 걸 비판하시는 분인데요. 민주당 같이 지금 퍼주는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통화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양적 완화라고 하는 이 정책이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냥 무한정 찍은 돈은 결국에는 빚으로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달러가 강세지만 그렇죠. 약달러를 부여오고 결국에 미국은 그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이 중국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이제 팔기 시작하면은 미국도 위험해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책도 실패한다는 게 이분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분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이제 목놓아 외치시는 얘기는 인구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 바로 고령화, 저출산. 이거는 미국은 이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좀 덜하지만 한국은 이 문제가 제일 심한 나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일본이랑 중국 그리고 유럽. 유럽은 독일이나 이탈리아 그리고 남유럽 국가들이 심하죠. 예. 이런 결국 자본주의는 이분은 중국도 자본주의 국가라고 보니까 중국은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죠. 예, 중국은 막스 레닌이 만약 다시 태어나가지고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라고 하면은 제가 죄송하지만 막시스트가 아니랄 거라고 막 얘기할 거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중국은 기술 관료적 엘리트주의라고 표현하는 데 딱 맞는 것 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나 이제 명나라 때나 한나라 때나 지금 중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하여튼간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본주의는 결국 고령화 때문에 망할 것이고 이제 이 인구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한국의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잖아요.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 애를 안 낳으니까요. 지금 올해 25만 명, 작년에 25만 명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지금 태어난 애들이 한 20년쯤, 25년쯤 지나가서 결혼할 때 되면요. 더 결혼을 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한국은 믿기지 않겠지만 연 10만 명이 태어나는 나라로, 이하로 태어나는 나라로 이제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이대로 간다면. 정말 그러면 진짜 학교에 사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공교육도 아마 선생님의 한 절반 3분의 1 정도는 줄어들겠고 가뜩이나 안 되는 소아과는 더 안 되겠죠. 그렇죠? 여하튼간 뭐 산부인과는 다 문을 닫아야 될 정도고 100만 명씩 낳던 나라잖아요 한때. 근데 지금 뭐 10만 명으로 줄어드니까 인구가 결국에 대한민국엔 좀 미래가 없다는 그래서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간 고령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하는 얘기는요 다 일반적이고 보편 타당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논리학적으로 미끄러진 비탈길에 오르려는 것을 빠질 수 있는데 루비니 교수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부 다 가정과 어느 정도 어떤 쉽게 말하면 운도 작용하는 문제거든요. 하나하나는 다 타당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걸 곱하기 즉 10개의 시나리오가 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곱하기를 하니까 대단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분의 말대로 자본주의가 망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번째는 결국에 금융붕괴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데 결국에 자본주의라는 거는 제가 보면 자본주의는 시스템과 사이클이에요. 호황과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금융붕괴 이게 주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클을 타는 결국에 금융붕괴는 근데 이게 문제는 자연적으로 자본주의는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처절한 인재라는 것이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아마 2023년 혹은 24년에 예상되는 금융위기 근데 금융위기가 내년에 정말 온다면은요 민주당이 정권에게는 최악의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바이든의 인기가 지지도가 높지 않은데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죠? 금융붕괴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근데 사실 보면 철저한 인재라는 것이 네 번째 주장이고요. 다섯 번째는 결국엔 스태플레이션 이게 가장 끔찍한 거 아닙니까?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플러스 실업률인데 스태플레이션은 그렇죠. 예. 물가는 오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제 물가랑 실업률은 반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오르는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그런 물가는 오르고 진짜 경제 교통 지수가 최악인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 70년대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쉽게 말하면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비유를 들자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산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공중에 둥둥 떠 있는 현상 같은 거죠. 일종의 모순인데, 그러니까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을 다룬 학문들은요,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여섯째는 이분이 유명하신 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는 이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적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8천만 원, 6천만 원까지 8천만 원까지 갈 때도 그때도 항상 변함없이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사기면서 쓰레기라는 얘기인데요. 이분이 볼 때는 이분같이 거의 대부분의 사실 경제학자들은 비트코인이 사기라는 걸 다 알고 어쩌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도 비트코인이 사기라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쵸, 예, 어쩌면 그쵸, 자기가 뭐가 떳떳하면은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사기라고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비트코인은 가격을 이미 쉽게 말하면 탈중앙화라는 달콤하게 탈중앙화라는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어떤 중앙은행 국가 입구로 은행인데 중국 같은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탈중앙화된 그러면서 어떤 금융적으로 완벽한 어떤 사교나 범죄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완전히 무슨 그 뭐 에덴동산의 사자랑 얼룩말이 함께 노는 뭐 그런 꿈을 꾸는 거랑 같은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은 비트코인은 이제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쉽게 말해 탈중앙화 되지 않은 쉽게 말하면 중앙 권력을 가지고 있는 월스트리트 자본들이 이미 가격을 통제하고 움직인 지 오래돼서 지금 탈중앙화라는 명분도 없고요. 한마디로 개쓰레기고 사기라는 얘기인데 여하튼 비트코인은 이분이 작년에 책을 쓸 때까지는 정말 이분의 예견이 맞는 것 같았어요.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4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제로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죠? 꾸역꾸역 기어 올라가지고 3천만 원을 넘었어요. 아직은 정보점에 비하면 많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여하튼간 이게 결국 뭐냐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경제학이나 경제 경영을 공부하신 분은 비트코인이 사기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컴퓨터공학이나 수학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확신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이론적인 경제와 이제 경제학 컴퓨터공학이 생각하는 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현실적인 경제는 다른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어쨌든 모든 상품은 그게 쓰레기가 됐든 가치가 됐든 튤립이 됐든 뭐가 됐든 수급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압도적으로 공급이 많고 수요비 적던 상황에서 지금 다시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이 사기라는 생각은 저도 하는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예, 이 정말 지능적인 사기죠. 5천 원만 가지고 있어도 비트코인이 가격을 오르게 바라게 되는 그러면 비트코인의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비트코인은 그쵸 대가를 치를 것이고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 제로가 되는 순간은 사실 이미 월스트리트나 미국의 중앙금융도 많이 그쵸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엄청나게 오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액면 그대로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는 세계화는 끝났다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탈세계화가 민족주의 그리고 시진핑과 바이든의 공급망 어떤 소위 말하면 중국만 왕따시키는 거는 결국 동전의 양면으로 결국 세계화는 쉽게 말하면 미국과 중국이 세계화 때문에 비교무역으로 모두가 잘 사는 그렇죠? 예. 그런 원래부터 이 사람은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에서 부정적이었던 사람인데 끝을 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위기의 일곱 번째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 그런 얘기죠. 근데 그리고 루비니는 이걸 기똥차게 그죠 언변으로 잘 풀어내는 거예요. 논리와 비유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 초거대 AI, 챗GPT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날려버릴 것이다. 저도 제가 앞서 드린 동영상에서는 그래도 챗GPT 때문에 어떤 일자리들은 희미하나마 어떤 서광이 비치는 일자리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입시 컨설턴트라든지 자소서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그리고 작가라든지 이런 직업들은 뭐 당장 솔직히 말하면 정말 예, 시장이 팍팍 주는데 안 그래도 더 줄어드는 걸 느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가 발전하면은 사실은 AI는 인공지능은 결국에 화이트 칼라라든지 그런 사무직 노동자를 대체하게 돼 있다. 그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지금 그분의 예언대로 될 것 같은 분위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바로 이겁니다.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미국의 응전인데요. 이분은 아주 중국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미국도 동시에 신랄하게 비판하는 점에서 노암 촘스키나 제프리 삭스 같은 미국의 진보적인 학자들이랑 좀 비슷한 입장인데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왕이 되고 싶다. 소위 말하면 세계를 패권을 이건 너무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진 않아요.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근데 미국의 응전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란 얘기죠. 이분이 볼 때는 가장 전 세계에서 위험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 아니고요. 이라크도 아니고요. 대만입니다. 중국은 저는 제 생각에는 내년이 가장 위기라고 생각해요. 내년에 중국의 총통 선거가 중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는 정말 뭔 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시진핑은 사실은 그건데요. 이분이 또 중국이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높게 사는 이유는 그거예요. 중국은 그쵸. 쉽게 말하면 중국은 중국 국민들은 자유나 민주주의 관심도 없어요. 중국인은 역사에서 그런 걸 예, 자유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려본 적도 없고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절대 왕조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DNA가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배불리만 먹여 살리면 되거든요. 경제가 다인 나라죠. 중국은 진짜. 돈이 모든 걸 설명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거 10%씩 성장하던 게 점점 지금 성장률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성장률이 이제 5%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는 그러면 성장률 즉 경제에 대한 불만을 그래서 시진핑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민족주의에 의지하고 미국을 까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가장 어떤 시진핑 자체가 개인적 욕망이 있다고 하거든요. 대만을 점령한 그쵸. 그래서 진짜 첫 번째 중국 통일을 한 대만까지 여러분이 대만이 원래 중국 영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과는 별개의 역사로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청일 전쟁이 일어나기 5년 전에 리홍장이 그때 쉽게 말하면 별도의 대만을 성으로 분류를 해서 지배를 했으니까 실제로 중국이 소위나 중국이라는 나라가 불렸던 그쵸 청나라가 대만을 통치했던 건 5년밖에 안 되고요. 일본이 그쵸 우리보다 역사가 긴 50년을 통치를 했고 네덜란드에게 잠시 식민지를 당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동맹하면은 사실은 보면 좀 그 국민당 정부 때 내려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핏줄이 섞였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제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지. 우리가 한국이나 북한이 생각하는 그 거리보다 훨씬 더 중국과 대만은 멀거든요. 근데 과연 중국은 미국을 공격할 때 미국이 참전해서 중국과 정말 2차, 3차 세계전을 벌일 것이냐. 여기 대해서는 가능성은 절반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가능성은 뭐냐면요. 그냥 미국이 절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2인자가 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조폭에서 갑자기 그 조폭의 우두머리가 그 다음에 그 2인자한테 아유 형님 이제부터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런 저는 그런 일이 어떤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뭐 이미 냉전까지는 왔잖아요. 그래서 냉전을 넘어서 쉽게 말하면 열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 위기가 그렇게 되면 정말 큰 위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위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만간 지구는 거주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건 진짜 끔찍한 건데 이미 늦었대요. 이분이 보기에는 이제 녹색 성장이든 뭐 그린으로쓰든 소위 말하면 탄소 포집 기술이든 뭐 이런 기술들이 지구를 구하기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고요. 뭐 이제 태양 지구 공학이라는 것도 생겼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도 다 지금 다 쉽게 말하면 헛소리란 얘기고 결국에 뭐면 지구는 이제 결국 그 파멸하는 난파선이란 얘기인데 이 얘기들이 되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돈을 투자를 한다면요. 쉽게 거예요. 결론은 자본주의의 공매도 때리라는 소리. 예? 이게 무슨 소리냐? 자본주의라는 것이 만약에 주식이라면요. 자본주의를 사지 말고 주식을 사지 말고 그 주식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 제로가 되면 진짜 제로가 되면 떼돈을 버는 거죠. 현재에서 즉 자본주의 혹은 지구에 대해 대고 공매도를 치라는 얘기인데 이건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그러면 진짜 금을 사둬야 되겠나요? 비트코인은 이분 말대로 쓰레기라면. 그리고 아니면 큰 빵을 사도 보관할 수. 그렇죠. 결국 금을 사두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결국에 미국 달러도 위험하니까. 그렇죠. 지금 앞에서 미국의 재정 어떤 부채라든지 미국 재정의 문제점들을 잔뜩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 마이클 버리가 옳았구나. 결국에 자본주의에서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항상 승승장구했으니까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려는 경험자의 오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밤에 읽으면 이 책이 진짜 웬만한 뭐 청춘 시절에 젊은 베르트의 슬픔을 읽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너무 잘 쓴 책이에요. 근데 결국에 이 얘기는 돈을 벌려고 하는 막 그런 의지에 그래서 에코프레비엄이든 솔트룩스든 엔비디아든 막 사고 싶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은요, 제가 볼 때는 읽고 싶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판매 지수는 엄청 높습니다. 결론을 내자면요, 왜 닥터둠인지 코리아 닥터둠과 미국의 닥터둠은 그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를 제가 좀 그것도 뭐 특정 그 교수님을 비판하는 거 아니고 그 교수님 책도 저도 재밌게 읽고 전문가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왜 닥터둠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볼 거. 그리고 정말 좋은 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비유는 그리고 필력은 정말 끝내줍니다. 이분만큼 글을 잘 쓰는 저는 내가 볼 때는 예,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프 정도라고 할까? 예, 정말 글을 잘 써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본인 말대로 반대주의자, 비관주의자, 정말 명성 얻을 거라는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미국 이 위기를 돌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저는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이든은 너무 늙었죠. 근데 새로운 리더십이 이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미국이 그 패권을 쥐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유지한다면 그런 대로 자본주의는 또 굴러가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비관론자가 낙관론자가 되고 싶은 비관론자가 제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별 5개 중에 5개를 줍니다. 최고의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올해 1월부터 3월 31일까지 딱 석 달 동안 읽은 경제경영 중에 딱 한 권만 고르라면요. 경제경영세가 제가 읽는 책의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이 책이 넘버원입니다. 예, 정말 적극적으로 강추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제가 이제 미래를 여러분들 설계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시기를 책을 통해서 그래서 책을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다 읽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책을 이렇게 엑기스와 핵심들을 정리해서 드리는 영상들을 꾸준히 사명감을 갖고 올려드리는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